예, 안녕하세요. 오늘 북새통 센스메이킹 북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그 유튜브로 이렇게 녹화를 할 예정이고요. 센스메이킹 책은 지난번 책 저자, 그 저자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크리스티안 와두스베르그라는 사람이 했던 그 책과 같은 저자가 하는 거고요. 이 지난번에 했던 책 이름이 뭐였냐면 우리 명료함의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그 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책이라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책이 그 쉬운 책은 아니더라고요. 난이도가 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는 얘기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평상시 생각했던 것들과 반대되는 얘기들을 해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는 거의 뭐 빅데이터는 뭐 거의 뭐 몹쓸 거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창업대학원에서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디자인 싱킹 이거는 거의 뭐 이제 거의 뭐 아직도 이런 걸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핫 이슈들이 뭐 이렇게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좀 통찰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비즈니스에서 적용하려면 이거를 잘하기 또 여전히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알고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좋은 시간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책에 이런 문제 제기를 처음에 하더라고요. 당뇨병 의학회사가 있어요. 제약회사. 그러니까 환자의 43% 정도가 약 복용을 안 한대요. 처방을 받았는데. 약 복용을 안 하면 당연히 우리 회사의 매출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먹는가 봤더니 다른 이들은 건망증, 84%가 건망증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해결해 보니까 해결책이 별로 없는 거예요. 또 게다가 의약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건망증 때문에 안 먹는 문제를 어떻게 뾰족하게 해결하기 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강구를 해봐도 여전히 답을 잘 못 찾는 게 첫 번째 문제 제기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좀 이따 이제 선거철도 다가오는데 무슨 여론조사를 하면 우리가 상원의원 선거 때 우세한 걸 막 나타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스텝이나 참모도 이번에 또 무난히 될 겁니다 라고 하는데, 현장에 이렇게 가본 느낌은 새로 이번에 선거에 나왔던 후보자가 분위기가 너무 뜨겁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가 너무 뜨겁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상으로는 그게 안 나오니까 불안한 거죠. 이거 과연 이래도 될까? 뭐 이런 느낌들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태양광 한 회사가 있습니다. 보통 R&D를 열심히 하는 회사일수록 기술력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제약회사나 아니면 식품회사 같으면 그 성능, 성분, 무슨 어떤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걸 되게 집중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제가 뭐냐면 기술력이 좋은 제품, 또 성능이 좋은 제품은 더 비싼 가격에 더 많이 팔릴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이 샘플 사례에 나오는 이 책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기술력은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더 많이 팔린 제품은 뭐냐면 이거보다 훨씬 낮은 기술을 썼고 우리가 하는 제품보다 훨씬 비싼 제품인데도 그게 더 많이 팔리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은 왜 생길까? 그 핵심은 뭐냐면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스템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 그러니까 스템은 조금 이쪽에 과학교육이나 뭐 창의적 교육, 뭐 컴퓨팅 사고 이런 쪽에서는 하도 많이 나오니까 스템이죠. 스템이란 말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들어보셨던 단어죠. 그래서 스템이 뭐냐면 S가 사이언스, T 테크놀로지, E는 엔지니어링, M은 수학, 매스매틱스. 그래서 이거를 교육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 빅데이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존해야 된다. 그래서 이 파라다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4차 산업 교육에 관련된 것을 반드시 교육과정에 넣어야 된다. 코딩 교육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 파라다임이 다 같은 파라다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코딩 교육 안 시키면 어떻게 이걸 사람으로 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의 분위기로 몰고 있고, 특히 대학교에서는 코딩 교육은 반드시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거의 상식처럼 얘기하고 있고, 실리콘밸리에서 실질적으로
그 의미 있는 리더십 있는 사람들도 막 그런 얘기해요. 대학생 때 학생 때 코딩 교육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저자들은 그에 대한 반기를 들었어요. 사람 행동이 선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선형적이라는 것은 물론 통계가 있으면 그 예측 가능한 게 이제 선형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 비선형은 기본적으로 예측이 안 되는 패턴인 거예요. 선형으로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형은 뭐냐면 그래프에서 뭐 이만큼 증가하면 x가 이만큼 증가하면 y축은 1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 중고등학교 때 썼던 그래프 있잖아요. 그거는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다 숫자가 인풋이 더 들어가면 결과물이 얼마 더 나오겠네. 이렇게 했는데 넌 리니어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상당수는 정성적인 데이터. 정성적인 데이터라는 거는 뭐냐면 스토리. 그러니까 스토리 내용을 읽어보면 잘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잖아요. 아 저 사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아 다르고 달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해? 이거를 텍스트로 보면 다 느낌이 다른데 이거를 문장이나 맥락이나 이런 걸 다 보면 같은 사랑한다는 표현조차도 어감, 어투, 분위기에 따라 진짜 사랑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을 빙자한 조롱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패턴들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단순하게 읽힐 수가 있겠느냐라는 게 이 저자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우리 인간은 이런 수많은 정성적 환경에 사는 것이지 숫자나 이런 데에서 사는 인간들이 아니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업무 방식이 상당히 사고 방식도 합리적으로 일을 할 것 같이 보이지만 되게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것 되면 되게 애매모호하게 하고 막 복잡하게 하고 그냥 흑백 원래 딱 업무를 딱딱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하고 일관성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이게 공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공학적인 연구할 때는 이런 사람들의 요인들을 휴먼 팩터라고 해서 인간적 요소라고 해서 그는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컨트롤해야 될 변수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핫 이슈 중에 하나인 자율주행차 있잖아요. 구글에서 만든 자율주행차 뭐 이런 건데 그러면서 얘기하면 자율주행차가 곧 도래할 거라는 거죠. 아 그럼 자율주행차 뭐 컴퓨터 오류 나면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 생각보다 오류율이 적다. 대표적으로 사람이 인지적 판단을 잘못해서 하는 오류보다 컴퓨터 시스템이 하는 오류는 생각보다 훨씬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불규칙한 행동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거를 다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 저자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분위기가 하도 빅데이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문학적 사고, 문학적 지식 이것을 폄하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고 이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인문학적 소양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현장에서는 그렇게 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제한점은 제약회사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까 당뇨병 환자 했으면 진짜로 당뇨병 환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좋은 자동차를 만들려면 요즘 자동차를 제일 많이 수요처 중에 하나가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도 지역마다 다 활동하는 생활 패턴이 다르거든요. 특히 이제 동부 쪽에는 큰 도시들이 있지만 서부 쪽은 도시들이 너무 패턴들이 달라요. 상해 뭐 이런 동네랑 저 한쪽에 신장 위구르 이런 분위기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신장 위구르 쪽 이런 쪽에 자동차를 팔려고 하면은 그들이 어떤 운전하는 삶의 패턴들을 보이고 있냐는 그 삶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고 예를 들면 공공 분야에 무슨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면은 그 관료나 이런 부분들을 관료들이 갖고 있는 문화들을 과감하게 비판할 수 있는 영역까지 같이 있지 않으면 이걸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센스 메이킹 이 책의 의미를 얘기하는데요. 데이터로부터 좋은 의미를 추출하는 것이 이제 센스 메이킹이에요. 자, 타이틀이 되게 도발적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대한 감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세계를 깊이 이해하려면 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내가 그 문화에 직접 들어가 살지 않으면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슬람권 문화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돼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 문화권에서는 당연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인도에 한 1년 살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부분의 결혼을 하거나 이럴 때 연애하고 그럴 때 중매 결혼보다는 연애 결혼을 대부분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 인도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매 결혼해요. 가문에서 정해준 사람들이 막 하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자기가 결혼할 사람을 집안이 결정해주지?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제가 현지인들과 함께 그 옆집 마을 살았어요. 근데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가족 단위에 참석해야 될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뿌자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인도의 제사 이런 것들이 1년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다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결정해서 들어온다는 거가 단순하게 두 사람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문의 일원을 데려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권이 그 아내 될 사람, 남편 될 사람한테 있는 거가 아니라 그 가족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듣고 보니까 또 말이 돼. 말이 되죠. 따라서 해당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그냥 우리의 관점에서 그냥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왜 저런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지?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될 텐데 그 문화를 이해하려면 진짜로 그 문화에 들어가서 살아보지 않으면은 통찰을 얻어내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뭐 사회혁신을 해서 디자인 싱킹 하겠다라는 거 할 때 예를 들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갈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거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는 게 내가 그들과 같은 입장이 아닌데 가서 무슨 서비스를 해준다, 솔루션을 낸다는 거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들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시장 조사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런 걸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하려면 첫 번째로 특정 지역 번역의 문화에 대한 그 문서, 책들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시장 진출하려면 그냥 우리 만두도 파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지역의 문화권에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되고 심지어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언어를 좀 학습해 본다든지 이해한다든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직접 생활을 같이 해본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스타벅스 사례가 잠깐 나옵니다. 스타벅스가 사실 기술력도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경영학적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다라고 해서 그걸로 평가하는 데도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뭐가 잘 되냐면 로스팅 기술이 최고라는 겁니다. 커피 볶고 이래야 돼요. 두 번째 좋은 것이 뭐냐면 SCM 물류 시스템 자체가 너무 잘 돼 있대요. 그 공급받고 뭐 이런 것도 제일 잘 있죠. 그다음에 온라인 앱 자체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냥 거기에 쿠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탑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융 서비스까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스타벅스가 성공한 요인이 이런 것들이냐? 그러면 완벽한 난센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잘 되는 건 맞지만 그 이면에 스타벅스의 사장이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문화적 통찰력이 엄청나게 깊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분은 미국에서 이렇게 고급 커피를 먹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남유럽에 가보면 이탈리아 중심으로 이렇게 카페 문화 앉아서 먹는 문화가 있는데 이런 문화가 미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유럽의 그 커피 문화를 실질적으로 미국에 들여올 수 있을까를 엄청나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탈리아 언어, 그러니까 로고 만들 때도 이탈리아 언어, 스토리 이런 것까지도 계속 고민을 했고 그들이 어떤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탈리아 문화 자체를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도 했고 실제 견학도 해보고 그래서 거기서 상징이나 이미지를 뽑아내서 빌드업한 거가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라는 브랜딩을 한 것이지 단순하게 뭐 이렇게 로스팅 기술이 좋고 로고 잘 만들고 로고조차도 그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깊은 문화적 이해가 있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 책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센스 메이킹이라고. 센스 메이킹은 뭐냐면 결국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아주 기르는 일이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진주에 살고 있는 이 문화적 그 편견들을 버리고 내가 서비스하려고 하는 대상자의 깊이 들어갈 때 깊이 들어가면 첫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을 줄 알아야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문학적 기초를 기반으로 해서 실험적 지혜를 얻어낼 수 있는 것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이 얘기 들으니까 사실은 아 이거는 쉬운 길은 아니구나 라는 느낌이 확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센스 메이킹의 기본적인 원칙들이 한 5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개인이 아니라 문화를 살핀다. 이 얘기는 뒤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고 싶다면 해당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아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맥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이죠.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삶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 태어난 사람, 1980년대에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사는 사람, 그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랑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까지도 교련 수업이 대학교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문무대 이런 전방 입소 뭐 이런 제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교련 수업을 받고 대학교에서도 교련 수업을 대학교에서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제 기억이 나요. 뭐냐면 교련 수업은 당연히 받아야 되지. 근데 나중에 그게 없어졌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나중에 없어지니까 깜짝 놀랐어. 이거는 없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근데 지금 예를 들면 교련 수업을 받자 그러면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나 자연스러운 것조차도 그 사람이 어떤 시대에 어떤 모양으로 사느냐에 따라 그것이 당연시되고 당연시되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데이빗 보이라고 유명한 미국의 가수가 있잖아요. 근데 1977년도에 We Can Be Hero, 그다음에 Just for One Day. 그러니까 내가 영웅이 단 하루라도 될 수 살았으면 뭐 이런 이게 가사예요. 근데 가사 내용을 저는 뭐 보지는 않았지만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이 노래를 딱 들어보면 대본에 일자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냉소주의에 빠진 청년의 절망에 확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맥락적이 없이 그냥 그 팝송을 들으면 도대체 그냥 멜로디 좋고 좋은 음악이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그 팝송을 들을 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아는 이제 미국의 그 상황에 접한 그 사람이 이 팝송을 들으면 가슴이 막 묘지거나 우리의 느낌이 확 들어가 있는 거죠. 따라서 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감 능력이 또 필요하겠고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물을 볼 때 그냥 객관적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 그 사물의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그 문화적인 현실도 함께 바라봐야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상적 데이터가 아니라 심층적 데이터. 그러니까 피상적 데이터와 심층적 데이터라는 단어가 이 책에 반복해서 나와요. 심층적 데이터는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심층적 데이터예요. 예를 들면 인류학에서 쓰는 이제 민족지학 현장 조사 방법이 일종의 심층적 데이터죠. 심층적 데이터는 딴 게 아니에요. 뭐 스토리가 들어가 있고 옛날에 김영감이 어디 살았는데 그 옆집에 누가 살았고 그 사람은 뭐 날마다 무슨 이야기를 했으며 소위 말하는 우리가 TV에서 볼 때는 인간 시대, 인간 극장인가요? 그거 같은 풍부한 스토리가 들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냥 살아서 딱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이 어떤 분위기구나라는 것이 확 느껴지잖아요. 감정, 분위기, 문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1973년도에 문화 인류학자들이 이런 방법론들을 만들어냈는데 여기 보면 좋은 샘플이 이제 윙크하잖아요, 윙크. 그냥 과학적으로 볼 때 윙크 현상은 뭐냐면 1000분의 1초 동안 잠깐 눈을 찡그리는 현상이 지속되는 현상이 윙크잖아요. 그쵸? 이거는 되게 피상적인 데이터죠. 그럼 피상적 데이터로 이제 컴퓨터로 딱 정보를 입수했어요. 정모모님이 방금 1000분의 1초 동안 오른쪽 눈을 찌그리는 현상을 3회 반복했다. 이것만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이유가 안 나고. 근데 심층적 데이터는 뭐냐면 어떨 때 윙크 딱 할 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아니면 좀 이따가 딱 하면 같이 나가자. 어떨 때는 조롱할 때 윙크할 때는 야 이 바보야. 이게 사회 맥락적인 거에 따라 윙크할 때 얘기들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때 그 상황에 분위기에 쑥 들어가 있지 않으면 도대체 판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피상적인 데이터로서는 절대로 알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거 보니까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할 때 똑같은 단어를 딱뭐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거나 워드 카운팅 하면은 도대체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는 도대체 알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은 보면 빅데이터 분석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죠.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국토부 회의 갔다가 그 국토부 과장님이 거기 뭐 입지 선정하고 그럴 때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뭐 그 지역의 스토리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막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군요. 근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빅데이터 분석이면 다 되는데 뭐하러 그거 해? 이제 앞으로는 그 지역의 스토리 이런 거 다 없어. 빅데이터는 모든 게 다 나와.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맥락에서 볼 때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알 수가 있는. 근데 그럴 위험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정책이 그냥 빅데이터 분석하면 다 끝나. 4차 산업 분석을 하면 다 끝나.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구구절절이는 스토리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별 의미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피상적 데이터로 40g의 사과와 1g의 꿀 이렇게 데이터가 게더링이 됐어요. 수집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또 동일한 데이터를 심적 데이터의 관점에서 보면은 꿀에 절인 사과를 곁들인 조시 하샤나. 조시 하샤나는 뭐냐면 유대 명절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먹는 그때 음식인 거죠. 특별하게. 그러면 이런 거죠. 요 음식은 꿀에 절인 사과인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전통 의식 때 먹는 음식이야. 그 느낌이랑 40g 사과와 꿀 1g 느낌이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무슨 조시 하샤라라는 행사에 있었던 것은 그럼 아마 뭐 종교적 의미도 있나 보다. 거길 먹을 때 무슨 조심해야 될 것도 있나 보다. 이런 것들이 막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이거를 소위 말하는 심층적 데이터 없이 그냥 봐버리면 그런 문화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심적 데이터를 우리 뭐라 보냐? 센스 메이킹 데이터라고도 부른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심적 데이터는 이런 오해를 받기 쉽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 너무 과학적으로 엄밀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통계학적으로 입증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비난을 받고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사는 삶은 통계학적 데이터 환경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심적 데이터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심적 데이터를 무시하면 실질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오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사업을 할 때, 비즈니스 할 때 그냥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할 때 수많은 사람의 삶들은 심층 데이터를 기반으로 삶을 사는데 그냥 객관적 데이터만 써버리면 비즈니스 할 때 오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막 결단을 내잖아요. 배팅도 하고 승부수도 던지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결국 이거는 어디다 승부수를 던지는 거냐 하면 비즈니스는 언제나 인간 행동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에다가 이렇게 배팅을 거는 거죠. 따라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동물원이 아니라 초원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현상학을 잘 이해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현상학을 이해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수치를 이해할 때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 사람들을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통계학을 보면 우리 회귀분석 돌리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독립변수가 이 종속변수를 얼마나 설명합니까? 라면서 우리 R스퀘어라는 데이터를 갖고 설명하거든요. 그걸 우리 결정계수라고 합니다. 이런 독립변수를 더 이렇게 투여하면 종속변수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R스퀘어 값이 한 60% 되니까 이런 독립변수가 이 종속변수를 설명할 때 60% 설명해 이렇게 보통 해설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틀린 접근이다 라는 게 저자들이 얘기해요. 실제 소수에 처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보통 마케팅을 할 때 페인 포인트를 찾는다. 페인 포인트는 통증. 내가 막 요즘에서 엄청나게 아픔을 느끼는 거. 그럼 아니면 unmet 니즈를 찾는 것. unmet 니즈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충족지 않았던 욕구를 막 찾아내는 것. 뭐 이런 것들에 좌지우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제조. 이 오타네. 제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한다는 건데 여기 보면 추론하는 아주 세 가지의 재미난 기법이 나와요. 뭐냐면 보통은 연역법으로 생각합니다. 연역법은 뭐냐면 제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이론이 있고
이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사례를 이렇게 보여줘. 그게 연역적 사고예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 자, 사람은 한 80대 되면 죽어. 그게 법칙이야. 봐. 옆집 할머니 돌아가셨지? 앞집 할아버지 돌아가셨지? 자, 증거 봐. 이게 연역적 사고죠. 두 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런 식의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연역적 사고. 두 번째는 귀납적 사고를 합니다. 귀납적 사고는 뭐냐면 현실을 사례를 가지고 패턴을 가지고 이론을 그냥 만드는 거예요. 상향식 추론이죠. 근데 센스 메이킹은 뭘 주장하냐? 가축법을 주장합니다. 연역법이나 귀납법은 잘 아는데 가축법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축법. 가축법은 뭐냐 이거냐? 첫 번째가 관찰을 하고 관찰한 걸 가지고 이론을 만드는데 추측한 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된 이론이 아니라 관찰해 보니까 가상의 추측된 이론을 하나 딱 대세운 거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타당한 결론을 내리는 거가 가추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관찰해 보니까 어느 집에 유리창이 깨졌어요. 유리창이 깨졌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누가 돌을 던져 깨질 수도 있고 야구공들이 하나 깰 수 있고 유리 닦다가 실수로 깨질 수도 있습니다. 더 관찰해 봅니다. 보석함이 없어졌어요. 조짐이 좀 이상하죠? 더 관찰했더니 가구들이 뒤집혀 있고 옷이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요걸만 보면 가추적 추론을 내릴 수 있죠. 뭔 일이 있었냐? 집에 도둑이 들었구나. 그렇게 추정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관찰하는 내용들을 보고 그 정도의 가추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현실 세계 살 때 수많은 걸 우리가 목도하고 관찰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걸 보고 계속 지속적인 가추된 추측들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내가 입장이 분명한 사람인 걸 잘 못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걸 항상 옳아. 두 번째, 내가 파악하려는데 무슨 기술이 부족해서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현상의 이 과학의 일부는 잘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아. 미지의 영역이야. 뭐 이러면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네 번째, 이미 검증된 진리는 항상 옳아. 그러니까 이런 선입견에 딱 빠지면은 이 창조적인 발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막 이론에 막 몰려있는 사람, 아니면 내 선입견이 주장이 강한 사람은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먹으면 자꾸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데 조심해죠. 세상에 대한 벌써 모든 걸 다 알아.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원칙이 뭐냐면 GPS가 아니라 북극성을 가라라는 건데 뭐냐면 점점 복잡성이 깊어지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어떤 패턴을 보냐면 복잡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걸 관찰하고 고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머리 복잡해 하니까 자꾸 빅데이터 같은 툴을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데이터 돌려봐. 숫자 모아봐서 거의 패턴 뽑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사람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복잡해 보이냐? 그러니까 세상을 다 내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복잡해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센스 메이킹은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이냐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적절한 풍부한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관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항상 내가 어디에 지금 살고 있고 어느 시점에 있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한 게 인식이 없습니다. 나는 2018년도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진주에 살고 있고 나는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방향은 어디로 지금 가는 것 같고 전 세계 트렌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런 관점을 가져야 올바른 비즈니스를 올바른 사업을 올바른 전략들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맥락들이 없이 그냥 요거 하면 돈 됩니까? 요거 하면 사업 됩니까? 이렇게 접근해서는 깊은 통찰력 있던 안들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인문학, 사회,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힘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철학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증거를 대는 거죠. 왜 데이터만 가지고 이게 안 됐냐? 완벽한 데이터를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대표적으로 여기 창업 쪽에 스타인 실리콘밸리가 아주 위험한 낙관주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실리콘밸리 낙관주의자가 이제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친구끼리 이렇게 관계를 맺죠. 이걸 뭐라고 하죠? 친구 맺기. 맞다. 네, 이거 강의를 한동안 친구 맺기 맞죠? 그다음에 글 쓰는 걸 탐벽에 컨텐츠를 올리기. 그거잖아요. 내 개인의 프로필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컨텐츠를 올리고 그다음에 친구랑 친구 설정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다음도 좋아요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그러면서 오만함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오만함이냐면 이 세 개를 다 컨텐츠와 인과관계로 보면 모든 그 관계를 다 알 수 있다는 오만함이 있대요. 페이스북에 갖고 있는 오만함이죠. 구글은 뭐냐면 모든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쌓아놓으면 우리가 다 구글이 다 쌓아놓을 테니 이걸로 모든 이 세상의 것들 다 해결해 줄게 라는 오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버도 그렇고 뭐 공경제하면 뭐 세상을 바꿀 것이다. 마크 안드레센 같은 경우는 스템 모르면 세상을 알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공학교육 우리 코딩 교육 반드시 받아야 된다. 피터 틸은 제로 투 원의 저자이기도 하죠. 기업가정신 수업할 때도 했던 그 책인데 이 사람도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리콘밸리식 태도는 기본적으로 너무 데이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센스 메이킹적 접근이 너무 부족해서 올바른 대안들을 못 만들어낸다는 게 이 저자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이런 거죠. 혁신을 내면 과거의 모든 것을 끊고 아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과거에 단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뭐 인문학은 뭐 필요 없고 축적된 지식은 다 버리고 그다음에 오히려 빅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모든 데이터들을 움직이잖아요. 뭐 핏빛을 달기도 하고 페이스북에 담벼락에다 글 남기고 뭐 이런 데이터를 다 보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솔직히 말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 아니면 핏빛하고 여기 다녀요. 왜 갔는지, 왜 눌렀는지 이런 이유는 모르는데도 다 분석이 가능하다는 오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인문학 전통은 과거의 경험이나 이걸 되게 중요시 얘기하는데 물론 과거가 반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과거의 경험들을 잘 보시면 거기에 패턴들이 있고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유에는 관심이 없다. 뭐가? 빅데이터는. 빅데이터는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계속 연구를 빅데이터 연구를 하지만 거기는 이유가 하나도 안 나요. 그것 때문에 좀 머리 아프잖아요. 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빅데이터 기본적으로 상관관계는 뽑아놔요. 요거 데이터가 많이 나올 때 요거 데이터가 같이 많이 나온다. 이런 거는 뽑아지는데 왜 그게 많이 나왔을까? 그다음에 뭐가 먼저 시작된 거야? 뭐가 원인이야? 그 결과 이거는 안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 가서 도대체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난 거야? 라는 친절한 관찰이라든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빅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통계적 관계는 알 수 있어도 이거에 대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글에서 플루트렌즈라는 서비스가 있대요. 플루트렌즈라는 것은 뭐냐면 그 독감 발생 예측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검색 어느 지역에 그 독감과 관련된 단어를 막 치고 그러면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독감이라는 단어를 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집에 독감 환자가 있거나 독감에 걸려고 하니까 치는 거 아니냐. 근데 독감은 전염성이 있으니 독감이라는 단어를 막 갑자기 많이 치게 한 그 지역에는 10중 8구는 독감이 위험에 빠졌으니 미리 거기다가 이제 예방주사 놓자 뭐 이런 전략인 거예요. 처음에 이 서비스 할 때는 진짜 적중률이 거기 보면 질병통제예방센터보다 2주 정도 빨리 맞춰갖고 그거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알지만 이게 데이터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구글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 정하우 교수님 책을 보면 이 사례가 나와요. 사례가 나왔고 이걸 우수 사례가 갖고 팔아 미리 알지 않느냐? 그럼 거기서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대통령 선거 미리 검색해서 알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다 맞췄다는 거예요. 미리 검색한 그 대통령 후보들을 딱 보면은 그거 숫자만큼 진짜 투표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엄청나게 큰 실패했던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2009년도 그 H1N1 그 새로운 그런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는 전혀 파악이 안 됐대. 구글 트렌드 분석을 했는데. 그리고 2012년 13년도에 독감은
너무 과다하게 막 검색이 돼갖고 실제는 요만큼 나왔는데 그걸 뻥튀기 꼭 과다 진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빅데이터가 순위 데이터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니 몰랐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갖고 있는 오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많을수록 소비자 욕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오판하는데 이거는 큰 오해다. 두 번째, 맥락 알 수 있는 거 아니다. 사실은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행동이나 생각들은 하여튼 데이터 이용하고 그러면 다 알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자율주행차도 만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해줄 거라는 오해가 있는데 이런 생각들 자체가 엄청나게 위험하다라는 얘기로 두 번째 패터 얘기를 끝냅니다. 이제부터는 뭐 얘기냐면 앞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반복해서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하는데 좀 짧은 시간에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공정에 빠졌어요. 해독할 수 없는 수많은 데이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빅데이터 분석도 하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음에 타겟을 누굴 고객으로 어떤 제품을 어떻게 들어갈지 해야 되는데 분석해야 될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데이터가. 그래서 여기서 대안은 센스 메이킹 하자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분석하냐? 얘는 철학, 인류학, 문학, 역사, 예술과의 교류 이런 걸 하면서 보자는 거죠. 우리가 타겟을 생각한 사람들이 하는 스토리가 어떻게 되고 이 지역에 나오는 옛날 인문학적 고찰은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어느 가문에서 나온 이런 이야기 때문에 하는지 결국 그 세상의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금 현실이 있으면 이 현실이 돌아가는 메커니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물건 하나 팔거나 마케팅 전략을 할 때도 도대체 이 지역은 무슨 배경으로 이런 게 하고 여기 보면 경상대 앞에 여기에는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도대체 여기서 돌아다니는 애들이 왜 이렇게 몰려다니고 이쪽은 어떤 배경과 애들은 무슨 사고방식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그 인문학적 고찰들, 현상학적 고찰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헨리 포드 얘기를 들어요.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처음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뭐냐라는 사람들한테 그냥 단순한 시장 수요 조사에서 만들었으면 분명히 이게 나왔을 거란 거예요. 아하, 우리는 원하는 건 그냥 더 빠른 말을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개념을 못 만들고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더 빠른 말이요. 먹이 좀 덜 줄여도 되는 말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파라다임을 벗어나서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피상적 데이터를 분석하면 지금 하던 거에 더 연장선상, 근본적인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의 사슬들을 잘 우리가 발굴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신흥시장 진출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면 민속지향적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한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이런 거에 진출하려고 자동차 진출하려고 그러니까 60명 이게 책에는 잘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60명인지 전체 60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60명을 조사했다는 얘기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어떻게 사는지를 가서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세 된 모스크바에 사는 사람일 때는 그 사람은 운전할 때 개인의 사적인 공간, 혼자 생각하고 그러니까 운전하러 갈 때 느낌이 뭐냐면 혼자 나만의 공간에서 생각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만의 사적 공간 있잖아. 어떤 사람은 화장실, 나만의 있는 사적 공간. 조그만 어디 뭐 이런 사적 공간 있잖아요. 그래서 30세 모스크바 러시아에 사는 사람은 자동차가 나의 사적 공간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자동차가 아닌 거예요. 자동차죠. 근데 사적 공간으로서 자동차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하나의 터전. 38세 문바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자동차가 항상 가족과 함께 보내는 장소는 왜냐면 아주 좁은 공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이제 자동차라는 거고. 또 31세 문바이에 사는 보석상은 뭐냐면 자기가 중요한 거래처와 거래할 때는 잘 세팅된 차에 옆에 딱 앉혀놓고 이동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상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입장일 때는 이 자동차는
사무실 고객 상담자. 그러니까 이런 자기 입장에 따라 자동차가 주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냥 피상적 데이터만 가지고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충분히 경험을,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에 뭐 액세서리들 있잖아요. 핸들도 있고 뭐 사이드 밀러도 있고 뭐, 그럼 그게 내가 어떤 목적으로 차를 타냐에 따라 이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형태가 될 수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고찰 없이 그냥 왜 그냥 액세서리를 박아 놓냐는 거죠. 당연, 제가 보기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서비스 제품을 만들고 상품을 만들고 아니 6차 산업 한다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놔요. 근데 공간이 도대체 여기에 올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오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찰 없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포도 직원들이 갖고 있는 센스맥은 기본적으로 기술 중심의 조금 더 전보다 더 나은 기술을 만든 제품을 만드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서 내가 타겟으로 하는 그 고객들이 어떤 경험을 더 하길 원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여기에 통찰이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맥락을 통해서 의미를 잘 뽑아내야 되는데 5단계가 돼요. 초보자, 1단계 초보자는 뭐냐면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봅니다. 전통적인 방식. 설문조사에는 데이터, 통계 데이터, 이게 초보죠. 맥락은 생각 안 하고 요번에 보니까 어떤 고객이 무슨 제품 좋아한다고 하네. 이게 전통적인 탈맥락적 분석이에요. 상급 초보자는 2단계는 어떠냐면 거기에다가 내 경험을 좀 넣어요. 여기 자기 경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이런 삶 살았지. 내가 애를 키워봤을 때 이랬었지. 당신 이거 왜 만들었어요? 그 우주라는 서비스, 텐트, 집에서 키우는 텐트 만드는 우리 부산의 그 서비스는 뭐냐면 이거 왜 만들었어요? 우리 누나가 그 애를 출산할 때 보니까 집이 전통가 거기다가 그 애 할 때 좀 춥고 그런 걸 봐서 그렇다고 집을 개조할 수 없으니 집에서 필 수 있는 우리 텐트를 만들어야겠어요. 요게 2단계라는 거죠. 자기의 개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3단계는 중국은 뭐냐면 그런 경험 플러스 데이터까지 합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3단계까지만 해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여기까지만 가도 데이터 기반, 그다음 자기의 경험 기반 여기까지만 가도 요 정도만 해도 이성적 문제인데 여기까지도 못 가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근데 4단계는 뭐냐면 그 경험을 잘 쭉 해서 이거를 패턴을 뽑아내는, 과거에 이런 적도 있고 저런 적도 있으니까 이런 패턴이 있네. 그 통찰, 이건 이제 통찰력이 들어가는 거죠. 4단계부터는 제가 보니까 어려운 단계 같아요. 패턴을 뽑아내고 패턴을 기반으로 총체적 상황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뽑아내는 거. 5단계는 그것이 더 한 단계 나서 육감, 감까지 들어가서 맥락에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4단계, 5단계까지 가면 이게 본격적인 센스 메이킹. 그래서 그냥 센스 메이킹이 아니라 보편적 수준에서 잘하는 정도가 어디까지? 3단계 수준까지만 가도 엄청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얘기인데요. 데이터 틈을 파고드는 감각 얘기를 합니다. 피상적 데이터가 아니라 심취적 데이터가 필요하다. 승부수를 던진 사람들이 있어요. 1992년도에 조지 소로스라고 증권 주식 투자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심취적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은 블랙 먼데이도 또 알아했지만 블랙 수요일 뭐 이런 것까지도 예측해서 큰 베팅을 했어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정량적 데이터를 보는 건 기본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항상 경험, 신문기사, 주변의 사람들 반응, 심지어는 대화 내용 같은 내레티브, 그 문장에 대해서도 잘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위 말하는 블랙 수요일 때 예측을 잘해서 오히려 큰 돈을 벌었다. 저 뒤에는 나중에 블랙 먼데이 사례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다라고 확신할 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객관적,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객관적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이죠. 2 더하기 2는 4. 물은 H2O 이런 게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의 기본적인 것은 객관 지식인데 반복해도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요. 객관적 지식. 이건 자연과학에서 하는 거고 우리 그 컴퓨터 과학에서 하는 거고 요 수준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컴퓨터 과학 하시는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이유가 죄송해요. 네. 요 수준이 아니에요. 요 수준. 예. 그래서 사실을 근데 문제는 이걸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 빅데이터 분석하고. 아니 인간 행동이 복잡한 맥락 속에서 행동이 막 그때그때 막 다 다른데 이걸 가지고 그냥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서 데이터 분석해서 논문까지 쓰면 오케이. 근데 이걸 기반으로 사업하는 것은 완전히 도박하는 거랑 똑같다는 그런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 좋아요 클릭하고 그다음에 선택하고 뭐 클릭하고 이런 데이터를 봤더니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맞다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MIS 성공이랑 그거 되게 많이 해요. 화면에 뭘 클릭을 더 많이 했다, 뭐 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 사람 선호도가 이렇게 된다. 화면 디자인을 이렇게 했더니 좋아요 더 많이 누르고 했더니 화면 설계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위험한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그럼 주관적 지식은 뭐냐면 여기다가 개인적 의견과 감정을 넣는 거죠. 인지심리학자가 주로 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나 배고프지 않아. 근데 야구 한참 보는데 주변 사람이 다 핫도그를 먹고 있어. 그 순간 갑자기 배가 고파. 그럼 나도 그들이 먹으니까 나도 먹어. 저희 집 애들이 어저께 갑자기 밤에 피자를 먹는데 절대 전 피자를 안 먹거든요. 밤에는 10시에 피자 먹는 거 보니까 배고프더라고요. 갑자기 TV에서만 라면 끓이는 거 피자를 먹었어요. 그냥 알았어요. 10시에 먹는 피자는 살이 안 찐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건 주관적 지식이에요. 심리적인 지식이에요. 살이 안 찌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알았어요. 그런 거죠. 왜냐면 합리적 사고에 있으면 그건 먹어도 절대 안 되는 건데 되게 맛있어요. 놀랬어요. 세 번째 공유적 지식도 있죠. 공유적 지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유하는 인간적 경험이나 사회 분위기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대인의 경험. 미국에서 직장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아니 거기다가 한국에서 가정주부이면서도 직장 다녀야 된다는 그거. 그게 담고 있는 사회적 의미가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인데 문제라기보다는 공유된 경험이나 지식인데 이런 것들이 되게 의미 있는 데이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쑥 빠져버릴 수가 있죠. 실제 소로스가 베팅할 때 이런 지식들 요런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생각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투자를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어디서 주로 얘기했냐? 술집 가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로스가 아까 블랙먼데이를 예측할 때는 계속 술집 가서 얘기를 듣고 주변 분위기가 다 이런 분위기야. 그래서 베팅을 하고 막 그랬던 경험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요거보다 하나 더 나가면 이제 감각적 지식, 전문가 육감, 느낌 이런 것들 하는데 대부분의 이런 거거든요. 소스가 최종 의사결정을 할 때 동료들이 느낌이 별로 안 좋아. 왜 느낌이 안 좋아라는 걸 물어보고 해서 그걸 기반으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사물을 안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객관적 지식만 갖고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관적 지식, 그다음에 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공유된 지식, 감각적 지식까지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 분위기를 감지하고 하는 감각적 지식이 결합이 필요한데 핀란드 투자 결정할 때 아까 그 얘기예요. 소로스가 이제 투자 검토 횟수하고 오히려 반대로 공매도라고 뭐냐면 내려갈 걸 예측해서 미리 팔아버린 거예요. 내 물건 갖고 있지 않는데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 게 공매도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핀란드 통화가 이제 마르카인데 그게 이제 떨어질 것 같은 예측이 돼갖고 그걸 막 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핀란드 사람 술을 너무 좋아해요. 거의 매일 술집에 가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대화하는데 주로 투자 관련된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느낌이 그런 느낌이 나서 그래서 이때 투자 분위기 느껴서 그런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투자자는 어떻게 되냐? 패턴을 도출하는데 그냥 증권 분석하거나 재무 분석하는 사람은 그냥 무슨 증권 투자 분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어요. 분석하는 게 도표 해갖고 하는 것들 유선생님 좀 알잖아요. 그것도 그것도 막 해요. 그래서 얼마큼 2월이 됐으니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보고 심지어는 블록체인 암호화폐도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서 막 있어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걸로는 소위 말하는 광기 갑자기 이렇게 공포심에서 빼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광활한 데이터, 이거 빅데이터죠.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인상, 사실, 경험, 의견 이런 것들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잘 봐서 딱 통찰력을 뽑아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신호를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1987년에 블랙 먼데이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들이 이걸 예측 못해서 실패 손해를 봤대요. 그래서 소로스도 저도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폭락 직후에 투자자들과 함께 파티를 투자 전문가들만 모았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죠. 근데 그때 얘기를 보니까 앞으로 달러 정책이 완화돼서 이제 달러값이 더 떨어질 것들이 다 파티 분위기에서 인지가 됐더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보 같게도 하도 이제 쇼크를 먹어갖고 블랙먼데이 이제 달러가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감하게 이상 분위기를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달러에 대한 공매도를 딱 해갖고 엄청나게 블랙 먼데이 때 손해를 본 거를 이렇게 복구를 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지 소로스가 성공했던 것은 객관적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문화적 맥락을 계속 분석한 다음에 바로 실제 행동을 옮겼다는 거. 이거네. 벤느실이네. 객관적 데이터 배우고 문화적 맥락 느끼고 그를 실천하면 큰 돈을 벌더라. 이게 베느시 성찰. 이게 중요해요. 예, 근데 뭐 보면은 배운 거 따로, 느낀 거 따로, 실천은 그냥 의미 없게 적어놓고 실제 실천 안 하고. 이런 사실은 조지 소로스와 차이는 뭐냐면 베느시를 하고 성찰하고 진짜 행동하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최고의 능력과 혁신을 찾아내는 감각이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필요하냐면 여기도 액션 해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용기가 필요하고 실제 한번 이렇게 발 담가보고 뭐 이런 거죠. 아이가 우리가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 소액이라도 투자해놓은 게 있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들어가야 돼. 왜냐면 그들의 마음 심리하고 이런 것도 사람들 만나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맥락을 이뤄내는 실용적 지혜를 알려면 첫 번째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쪽 일을 하든지 내가 어느 분야에 뭐 과일 장사하고 싶어 그러면 뭐 근데 과일 장사를 하려면 그냥 우리 명관이처럼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한번 진짜 팔아본다든지 이래야 알 수 있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현장에서 일해보고 그리고 피상적 데이터, 심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상황들 맥락을 고려한 통찰력을 해야 도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물원에 대한 초원으로 가야 되는데요. 여기에 현상학이라는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좀 내용이 어렵죠. 후설 얘기가 나오고 하이데거가 나옵니다. 현상학. 그리고 칵틸리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이데거가 했던 샤르트르가 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후설의 제자 뭐 하이데거, 샤르트르 다 현상학 쪽에 라인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술집에 가서 살구 칵테일을 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구 칵테일 갖고 이 칵테일이 어떻고 저쩌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하는 거에서도 당신의 철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만나는 텔레비전을 보고 텔레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럼 그것이 다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반영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카페라는 문화가 예를 들면 카페가 그냥 카페가 어떻습니까? 저 카페 가보니 자 카페 조사를 시켰어요. 학교 앞에 있는 카페를 가보십시오. 근데 여기는 테이블이 몇 개 있고 의자가 몇 개 있고 손님이 몇 명 있고 뭐 팔고 가격은 얼마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프랑스 문화의 카페에 가보면 거기에 그림 하나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장르의 그림이 있고 사람이 와 있긴 와 있는데 주로 어떤 분위기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어떤 주제를 갖고 얘기 나누고 그 카페라는 거에 나오는 이야기거리 이런 수많은 것들을 보고 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만나고 무엇을 마시고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러 가서 시키고 뭐 현장을 가보라 하면 그냥 뭘 조사하냐면 사람 몇 명입니다. 나이 몇 명. 그런데 그럼 도대체 제가 왜 여기 온 거야? 둘이 여기 왜 수많은 장소 중에 왜 이 자리에서 만나세요? 둘이 데이트하는데 스타벅스에서 처음 만났어요. 아니 왜 여기 하필 여기서 만나세요? 뭐 이런 것들. 그 사회 맥락적 이야기를 모르고 데이터를 뽑아내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대상에 대해 초점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이 어떻게 엮여져 있는 관계를 알아내는 것이 현상학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커피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분석 방법에는 커피 시장을 진출하고 싶어요. 미국에는 $2 이상 프리미엄 커피를
얼마나 맛있는가 이런 정도의 조사를 하는 게 전통적인 분석 방법인데 그것이 아니라 현상학적 분석이라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커피라는 것은 어떤 경험을 해야 좋은 커피일까?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 공간이라면 예를 들면 전통적인 공간은 방 크기, 높이, 눈 사이 거리 이런 것들을 객관적 데이터만 분석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현상학적 인증을 보면 가봤더니 어떤 장식이 있고 이 장식이 갖고 있는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고 그 방의 분위기가 어떻고 여기서부터 공간이 한 3m 떨어졌는데 어떨 때는 그게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넓게 느껴지나요? 그 이유가 뭘까? 거리감이 뭘까?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 현상학적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센스 메이킹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심층적 데이터, 피상적 데이터가 심층 데이터를 안다는 거죠. 또 이런 걸 하려면 이게 민속지학적 데이터인데 담화 분석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했던 얘기를 적어다가 패턴을 뽑아내고 뭐 이런 거하고 지금 뭐 엠비보 갖고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철학적 배경이 어디서 하면 하이데거 이론에서 또 오는데 하이데거는 뭐냐면 어떤 공동체가 특정 단어를 쓰고 그러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 이유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라는 상징들을 뽑아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패턴으로 살는지 잘 보라는 거죠. 샘플 예제, 재밌는 예제가 나옵니다. 보험사 사례입니다. 연금보험 얘기 나옵니다. 노화에 대한 주제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데이터 수집을 했죠. 그래서 인터뷰하고 사진도 찍고 뭐 동영상 찍고 관찰 뭐 다 했어요. 그래서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같이 다 조사했어요. 근데 더 깊은 얘기했어요. 연금보험에서 질환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위험, 부모와 자녀가 또 상처,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셔서 그 죽는 그다음에 아픔 뭐 이런 것까지도 계속 좀 내밀한 얘기를 들어왔어요. 알게 됐어요. 55세 넘으면 갑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한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갑자기 55살 넘으면 통제력 박탈돼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뽑아냈어요. 젊은 층의 잠재 고객은 굳이 상담할 필요 없고 그건 온라인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내려서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 타겟은 온라인으로만 접근하고 주로 시니어, 55세, 50대 이상의 시니어 대상으로를 뜨는 영업사원이 직접 방문해서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들어주고 하면서 보험을 가입시키는 이런 전략을 뽑았죠. 근데 이거는 소위 말해 센스 메이킹 분석을 안 했으면 이런 전략 도출할 거는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어떤 뭐 경험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하이데거가 이제 기분이라는 말을 썼어요. 기분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그냥 기분은 단순한 인지적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어디에 몰두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모습해오는 게 이제 기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슈퍼마켓 사례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 슈퍼마켓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브랜드 인지가 점점 떨어 시장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단순한 아이디어가 우리 몸에 좋은 유기농 제품을 더 홍보하면 좋아질까? 이런 단순한 가설을 세웠대요. 근데 진짜 센스 메이킹을 한 거죠. 그래서 문화 조사를 했습니다. 뭘 했냐면 도대체 사람들은 요리를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막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집에도 갔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데는 주부와 식탁 분위기도 조사하고 평상시 때 식탁에 뭐가 올릴지 우리 집에 식탁에 보면 뭐 책도 올라가 있고 막 있잖아요. 이게 뭐가 올라가 있고 그리고 식료품 구매 리스트 냉장고에 붙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딱 봤더니 어떤 집에 식료품 목록 리스트가 적혀있는지 봤더니 거기에 넘버원이 접착제 사야 된다, 뭐 비누 사야 된다, 저녁거리 사야 된다. 그러니까 저녁거리가 1순위였지 저 후순위라는 거예요. 마트 가면 그거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면 질적인 데이터를 막 분석했더니 알게 된 게 있어요. 그 지역 타겟은 뭐냐면 저녁거리 준비하는 우선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트에서 사람들이 저녁 별로 이렇게 급하게 중요하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발견한 기본적인 기분이 뭐냐면 저녁에 다급함이에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다 퇴근하고 들어오고 뭐라도 저녁 준비하고 있는 피곤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다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노출했냐? 드라이브스루 슈퍼마켓을 개발해냈어. 전략인 거죠. 예. 우리 마트 가보면 기본적으로 장 보듯이 시간 걸리잖아요. 차 몰고 가서 저녁거리를 원샷에 주문하면 딱 주는 뭐 이런 서비스를 개발한 거죠. 근데 이것도 뭐에서 나냐? 센스 메이킹 분석을 통해서 알아낸 전략이라는 거죠. 이런 게 없었으면 이 사람들은 뭐 했죠? 몸에 좋은 유기농 제품 만들어서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이랬겠죠. 센스 메이킹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감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그냥 낮은 수준의 공감은 그냥 뭐 머리로 생각하는 수준의 공감인데 그것보다 더 깊은 수준의 공감은 2단계 레벨. 그다음에 변화나 결핍이 생길 때 궁금한 거. 더 깊은 공감은 인문학적 배경까지도 연구해 가면서 하는 분석. 그에 따라서 인터뷰 따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책을 더 찾아본다든지 역사를 찾아본다든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공감하면 이 사람 얘는 제가 어느 지역에 어떤 할머니를 지사에 있는 할머니를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이런 삶을 살았을까라는 역사 히스토리도 찾아보고 이래야 3단계 레벨의 공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 센스 메이킹 하려고 여러분 뭐 기호와 상징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장미하면은 상징이 사랑. 그다음에 심적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쓰는 단어가 다르다는 거죠. 사회주의자가 자유하면 평등을 의미한대. 근데 보수주의가 자유하면은 뭐냐면 경쟁의 기회가 다 누구한테 주어진 거. 그래서 불평등은 허용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자가 자유하면 평등이고 보수주의자가 자유하면 경쟁에서 생기는 불평등은 괜찮아. 서로 상반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 있느냐에 따라 쓰는 용어가 다 다르고 그다음에 어떤 직업에 있느냐에 따라 생각하는 생각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얘기하고 심지어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 다 이런 것들 다르다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것도 센스 메이킹 해야 되는 거죠. 거의 이제 막판에 왔습니다. 엘리엇, 그러니까 T.S. 엘리엇 유명한 시인이죠. T.S. 아주 탁월한 창의성 있는 시를 만들어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감지 못하는 걸 보는 능력이 있대요. 근데 그 배우는 것이 기존에 살았던 경험, 타 문화에 대한 이해. 그래서 오히려 이걸 잘 섞어서 창의적인 것을 낸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포드가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차 조립하는 라인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냈냐? 도살장에 돼지 잡는 모습 보고 이거 자동차 만들 때 도입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했던 경험 딴 데 가서 봤더니 저거는 바로 내가 했던 영역에 적용하면 좋겠는데 이런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관찰과 다른 데서 했던 좋은 사례를 가지고 내 분야에 적용할 때 창의적인 것들이 나오지 그냥 가만히 생각한다고 창의적 프로세스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독특한 표현을 해요. 은혜와 같이 온다. 은혜를 받아야 할 때 갑자기 창의적 통찰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 재미난 얘기가 납니다. 창의적 통찰은 그냥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영역에서 우리를 서로 통해서 나올까? 이 사람이 했던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창의적 통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자인 싱킹이 솔루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디자인 싱킹 틀렸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 쓰는 거는 내가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디자인 싱킹 틀렸냐? 첫 번째, 사회적 맥락 이해 없이 혁신한다는 거예요. 충분한 이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는지에 대한 고찰 없이 그냥 생뚱맞게 탁 가서 그냥 관찰 그냥 대충 해갖고 가서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역사적 배경을 띄고 이런 일을 하는가? 고찰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간 사람이 이쪽에 대해서 깊은 전문성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 학기에도 보면 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갑자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낭비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 별 고민 없이 그냥 갑자기 그 문제 해결할 수 들어가서 깊은 소위 말하는 전문성이 없는 데서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관찰한다고 했는데 이 민속 지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대충 관찰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반나절 보고 그걸 알아? 대충 주마간산식으로 관찰했다는 거예요. 더 깊이 심지어는 막 뚫어지게 봐야 되는데. 네 번째, 그냥 너무 문제만 해결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통점을 해결하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 싱킹이 교만한 벽이 있대요. 야, 이거 우월한 거야. 요즘 자 이거 셉에서 했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하고 실리콘밸리에서 다 해. 이거 해야 최첨단 4차 산업혁명 다 반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법이야. 그러니 이거 뒤처지기 싫으면 말 듣고 그냥 해. 이런 교만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냐면 너무 재미만을 추구한다는 거죠. 사실 관찰 이거 되게 힘든 작업이고 어려운 작업인데 중간에 관찰하기 힘드니까 게임 넣고 재미나게 막
그림, 이미지 막 넣고 하면서 야 재밌다 하고 마치는 순위 낮게 끝나버린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신랄하게 얘기하는데 구구절절 제가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저도 인정해요. 저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따라 창의력은 어떻게 나오느냐? 오랜 사고를 멈출 때 일어나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서 하는 가식적인 전문 용어 이런 거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깊은 관찰과 분석, 그러니까 몰입을 하다가 갑자기 바보 도토진 소리 함께 나오는 은혜와 같이 오는 게 창의적인 아이예요. 그러니까 깊은 관찰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 카너맨 같은 경우는 생각에 관한 생각. 아마 우리와 파트너 경쟁 독서 모임이 하나 있어요. 저기 뭐냐면 그 먼북소리한 독서 모임에서 다음번 책의 주제로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그러니까 지식을 축적한 사람이 더 빠른 직관을 얻는 데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직관력도 생긴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번뜩이는 순간에 착각하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떠오르냐면 예를 들면 유명한 건축가 엥겔스는 이런 거죠. 건축물을 만들 때 일부러 세밀하게 가공된 스위스 시계의 내부 구조를 깊숙하게 보다가 창의적 통찰력이 나온다고. 그 구조를 보니까 착착착 뚫어지는 거죠. 이거 봐라. 딱 그려보려고 그림 쫙 그려봐. 그러다가 이제 설계 도면이 나온다. 내가 보니까 이제 저 창의 교육도 하고 대학 교육, 뭐 창업 교육 하는데 이렇게 깊은 그러니까 수준 있는 작품이 잘 안 나올 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수는 뭐냐면 자기가 그 분야에 아주 깊이 연구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게 나오니까 그냥 가벼운 수준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나오는 거구나. 이게 돼 있어야 뭐가 나온다?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아주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막판에 왔습니다. 그래서 센스메이커 잘하는 대가들을 보면은 사회적 직감, 정치적 혁신, 적극적 경청, 문화적으로 해석하고 분석적 공감 끝이 주는 예술까지도 아는 사람이 이런 거 잘한대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수많은 사례를 잘 포착하고 규칙이 갖고 있는 행간도 다 읽어낼 줄 알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 요즘 뭐 정봉주 씨랑 프리시아랑 뭐 싸우잖아요. 근데 그거의 도대체 메커니즘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도 막 이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해돼야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무슬림인데 이해가 안 되죠. 시아파랑 수니파랑 막 싸우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근데 중동 진출해서 무역하는 사람 그런 거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인도 진출하면 힌두랑 무슬림과의 갈등이 있거든요. 그 조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세계관이 있어야 이 패턴이 보인다. 그러니까 나는 되게 객관적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주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로만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진정한 관심을 통해서야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람은 아무리 빅데이터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만 사람이 이런 것들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많으니 기죽지 말고 더욱더 잘하면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통찰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읽었던 그 센스 메이킹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